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요리 강국 이탈리아 한복판에서 각국 외교관과 선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 음식이 있었습니다. 피자도 아니고 파스타도 아니었습니다. 하얗고 동그란 떡이 들어간 한국의 설날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음식이 아닌 것 같아요. 밀라노의 추위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한 외국인 기자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한창 진행되는 날, 한국은 세 도시에 흩어진 선수 전원에게 따끈따끈한 설날 명절 음식을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반년을 준비한 특별 김치와 함께요. 도대체 왜 떡국 한 그릇이 밀라노 올림픽을 뒤흔든 것일까요? 지금 바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한국 의임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밀라노 동계 올림픽 선수촌 식당, 대회 12번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스웨덴 출신 스포츠 기자 마티아스 린드는 트레이를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서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냄새였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식당에는 늘 비슷한 냄새가 흘렀습니다. 구운 빵 냄새, 삶은 채소 냄새, 그릴에 올린 닭고기 냄새. 어느 대회장을 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일종의 국제 표준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간장에 고기를 오래 졸인 것 같은 묵직하고 달짝지근한 향이 공기 중에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냄새인데 이상하게 허기가 당기는 종류였습니다. 마티아스는 자신도 모르게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한 테이블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국 선수단 테이블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소고기를 국물에 푹 삶은 것 같은 갈색 요리, 각종 채소가 뒤엉킨 투명한 볶음 요리, 그리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요리까지. 올림픽 공식 급식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은 밥솥 뚜껑을 열자 또 한 줄기 흰 김이 천장을 향해 피어올랐습니다. 마티아스는 주변 테이블을 잠깐 살폈습니다. 독일 선수들은 흰 빵을 뜯고 있었고 미국 선수들은 샐러드와 그릴드 치킨을 접시에 담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테이블이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단 테이블만 유독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 같았습니다. 선수들은 서로 반찬을 밀어주고 당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경기를 며칠 앞둔 선수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마티아스는 올해 33살 스포츠 전문 매체 소속 기자로 동계 올림픽만 이번이 4번째였습니다. 토리노도 갔었고 소치도 갔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강릉 올림픽 때도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만큼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을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티아스는 트레이를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슬쩍 다가갔습니다. 한국 선수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쪽 선수인 것 같았습니다. 마티아스가 테이블을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디서 난 거예요? 선수는 잠깐 웃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설날이거든요. 설날. 마티아스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했지만 의미는 몰랐습니다. 한국에 무슨 기념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티아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설날이 뭔데요? 선수가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의 음력 새해.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 날. 그리고 이날만큼은 어디에 있어도 가족을 생각하게 되는 날이라고요. 말을 마치더니 선수가 살짝 덧붙였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이 나서 아까 잠깐 울 뻔했다고요. 그러면서 멋쩍게 웃었습니다. 마티아스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테이블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올림픽 대회 12번째 날, 아직 경기가 한창인 시점이었습니다. 선수들은 매일 훈련하고 경기를 준비하고 부상을 관리하고 밥 먹을 시간도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은 명절 음식을 직접 챙겨
올림픽 선수촌 테이블에 차려놓고 서로 나눠 먹고 있었던 겁니다. 금메달을 향해 달려가는 와중에도 집을 잊지 않으면서요. 마티아스는 조용히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뭔가를 취재해야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마티아스는 가방을 던져놓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취재 경력 11년 동안 그는 수많은 올림픽 현장을 누볐습니다. 금메달의 눈물, 마지막 경기를 마친 노장 선수의 뒷모습, 예상을 뒤엎는 이변의 순간들. 그런 장면들을 쫓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선수촌 식당에서 본 것은 그런 종류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았고 승패가 갈리는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마티아스는 검색창에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설날. 처음에는 간단한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음력 1월 1일 한국의 최대 명절, 추석과 함께 한 해 두 번의 큰 명절 중 하나. 여기까지는 금방 나왔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티아스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설날에는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떡국을 먹습니다. 흰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끓인 국물 요리인데 이걸 먹어야 비로소 한 살을 더 먹는다고 여기는 문화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의식이 음식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글에는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떡국 한 그릇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새해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라고요. 마티아스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스웨덴 사람에게 새해란 12월 31일 밤 폭죽과 술과 카운트다운이 전부였습니다. 자정이 되면 서로 껴안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외치고 다음 날 숙취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게 새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새해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고 조상을 기리고 특정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 해를 시작하는 문화. 읽으면 읽을수록 낯설면서도 묘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뭔가 오래되고 단단한 것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마티아스를 더 궁금하게 만든 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 음식이 오늘 선수촌에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올림픽 선수촌의 식사는 기본적으로 대외조직위원회가 운영합니다. 외부 음식을 대규모로 반입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검역 절차가 있고 반입 규정이 있고 선수촌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도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선수들에게 동시에 따뜻한 명절 음식을 전달한다는 건 상당한 사전 준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침 식당에서 본 그 밥솥과 반찬들이 단순히 누군가 챙겨온 도시락 수준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마티아스는 한국 선수단 관계자를 수소문했습니다. 취재 요청을 넣었더니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올림픽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위해 발열 도시락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물을 부으면 화학 반응으로 열이 발생하는 가열팩이 도시락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리 시설 없이도 뜨거운 밥과 국을 먹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예산만 22억 원이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세 곳에 36명의 운영 인력을 배치했고 매 끼니마다 약 90개의 도시락이 선수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마티아스는 숫자를 받아 적으면서 혼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올림픽 급식 시스템이 이미 있는데 이걸 따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날에는 특별 메뉴가 따로 준비됐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불고기, 잡채, 떡국. 평소 메뉴와는 다르게 명절을 의식한 구성이었습니다. 밀라노의 도시락 18개, 코르티나의 62개, 리비뇨의 22개. 경기 일정에 맞춰 세 도시에 나뉘어 있는 선수들 모두에게 같은 날, 같은 음식이 전달된 겁니다. 선수단 관계자는 마티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고향에서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대신 명절이 선수들을 찾아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마티아스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그러다 취재를 마무리하려는데 한 가지 사실이 더 눈에 걸렸습니다. 이 도시락에 들어간 김치는 일반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김치에는 젓갈이 들어가는데 이탈리아 세관 규정상 젓갈류 반입이 제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측은 무려 6달 전부터 젓갈을 쓰지 않는 비건 김치를 따로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맛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규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반년에 걸쳐 레시피를 다듬은 것이었습니다. 김치 하나를 위해 반년을 준비한 셈이었습니다. 마티아스는 노트에 받아 적은 숫자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22억 원, 36명, 3도시, 162개의 도시락, 그리고 6달. 이건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날이든 집의 온도를 잊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가 숫자 뒤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마티아스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은 코리아 하우스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마티아스는 지도를 보며 밀라노 시내를 걸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선 구간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자 높은 담장이 나타났습니다. 철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마티아스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192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귀족 저택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벽면을 가득 채운 고전 회화들. 이탈리아 상류층의 미적 감각이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괜히 자세가 바르게 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택 마당에서 제기차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티아스는 입구에서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뭔가를 발로 차올리려다 휘청거리는 사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발에 알록달록한 제기를 걸치고 허공을 향해 다리를 들어올리다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쏠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얼른 팔을 잡아줬고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치자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탈리아 외교부 관계자였습니다. 마당 안을 둘러보니 각국 대사관 직원들, 국제올림픽 관계자들, 밀라노 시민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원 관계자가 손짓으로 자세를 알려주면 그걸 따라하다 또 넘어지고 또 웃고 그 광경이 어딘가 우스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마티아스도 손을 들었습니다. 한번 해보겠다고요. 제기를 건네받아 발 위에 올려놓고 차올렸는데 첫 번째 시도에서 제기는 발끝을 살짝 건드리고는 대각선으로 날아가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제기 대신 발등을 찼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그냥 넘어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이라 꽤 아팠는데 이상하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티아스처럼 넘어지는 사람이 주변에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 안쪽에서는 윷놀이가 한창이었습니다. 나무 막대 4개를 던져서 나오는 면에 따라 말을 움직이는 놀이라고 했는데 규칙을 이해하는 데만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같은 팀이 된 벨기에 외교관 한 명은 윷을 던지고 나서 자기가 무슨 면이 나왔는지도 모른 채 멀뚱히 서 있었고 한국 진행 요원이 달려와 말판을 대신 움직여줬습니다. 그 외교관이 영문도 모른 채 박수를 치자 주변 사람들도 같이 손뼉을 쳤습니다.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뭔지 모를 이유로 함께 즐거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 기다란 줄이 생겨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이컵을 손에 든 사람들이 천천히 앞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줄 끝에는 커다란 냄비 앞에 서 있는 한복 차림의 직원이 있었고 한 명 한 명에게 무언가를 담아 건네고 있었습니다. 마티아스도 줄 끝에 섰습니다. 차례가 되자 직원이 국자로 하얀 국물을 종이컵에 담아줬습니다. 안에는 얇고 동그란 흰떡 조각들이 들어있었고 위에 노란 달걀 고명이 얹혀 있었습니다. 떡국이었습니다. 마티아스는 그 작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 귀족 저택 마당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에게 종이컵에 담긴 국물을 건네받아 두 손으로 들고 서 있는 스웨덴 기자. 그 상황이 너무 묘해서 마티아스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컵 안에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담겨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왜 이 낯선 음식이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걸까요? 마티아스는 아직 그 질문의 답을 몰랐습니다.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바라보며 첫 모금을 넘기려는 순간 저택 안쪽 어딘가에서 낯선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율은 예고 없이 시작됐습니다.
마티아스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첫 모금을 넘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저택 안쪽 어딘가에서 가느다랗고 팽팽한 현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양 악기의 현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바이올린처럼 매끄럽지 않고 기타처럼 둔탁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음 한 음이 떨어질 때마다 여운이 길게 끌리면서 공중에 녹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티아스는 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택 안쪽 홀에 한복 차림의 연주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전북 지역 전통 국악단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별도의 조명도 없고 마이크도 최소한만 쓰고 있었습니다. 무대라고 부르기엔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박함이 오히려 소리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높은 천장을 가진 1920년대 귀족 저택이 뜻하지 않게 훌륭한 공명 공간이 된 겁니다. 가야금이었습니다. 나중에 안내 자료를 보고서야 악기 이름을 알게 됐지만 이름을 몰랐던 그 순간에도 마티아스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야금 선율에 맞춰 한 사람이 부채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판소리였습니다. 한 명의 소리꾼이 목소리만으로 이야기 전체를 끌고 가는 한국의 전통 공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외치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소리였습니다. 낮았다가 갑자기 치솟고 가늘어졌다가 순식간에 굵어지고 어떤 구간에서는 목이 갈라지듯 거칠어지는데 그게 오히려 더 듣는 사람을 잡아당겼습니다. 마티아스는 한국어를 몰랐습니다.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감정은 전달됐습니다. 슬픔인지 기쁨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뒤섞인 것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안내 자료를 보고서야 그 곡이 새해를 맞이하는 기원의 노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걸 몰랐던 순간에도 이미 무언가 좋은 일을 빌어주는 소리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마티아스는 주변을 슬쩍 살폈습니다. 아까까지 제기차기에 넘어지고 윷놀이 규칙을 몰라 멀뚱히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히 서서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외교관도 벨기에에서 온 올림픽 관계자도 밀라노 시민도 아무도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왁자지껄하던 마당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종이컵을 손에 든 채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 음악의 문화적 맥락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을 텐데. 그런데도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멈춰 있었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박수가 나왔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공연장에서 터져나오는 우레 같은 박수가 아니라 뭔가 소중한 것을 방금 받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맞부딪히는 것 같은 박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대형 스피커에서 강한 비트가 터져나왔습니다. K-팝 커버 댄스 공연이 시작된 겁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 칼같이 맞춘 안무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야금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빠른 리듬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티아스는 순간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반응했습니다. 몇몇은 리듬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고 아까 제기차기에 넘어졌던 이탈리아 외교관은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마티아스는 한쪽 벽에 기대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수백 년 된 전통 음악에 숨을 죽이고 있던 공간이 지금은 K-팝 댄스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무대, 같은 사람들, 같은 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둘이 하나의 문장처럼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한국은 그 두 가지를 각각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나란히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보면서 마티아스는 처음으로 이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티아스는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 공연을 보는 동안 내내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는데 아직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식었을 것 같았지만 컵 안쪽에서는 여전히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티아스는 조용한 벽 쪽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홀 안은 한결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흩어지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고
마당에는 아직 몇몇이 남아 윷놀이 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티아스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 안에 종이컵을 내려다봤습니다. 공연 내내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던 떡국이었습니다. 첫 모금을 넘겼습니다. 맑고 깨끗한 국물이었습니다. 기름기 없이 담백한데 그 안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데 밍밍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골을 오래 우린 것 같은 은은한 깊이랄까요? 국물을 넘기고 나서 잠깐 그 여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숟가락으로 떡 한 조각을 건져 먹었습니다.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이었습니다. 특별한 맛이라기보다는 먹고 나서 안심이 되는 맛이었습니다. 자극이 없고 소란스럽지 않은 음식인데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갔습니다. 국물을 반쯤 비울 즈음에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문화원 직원이었습니다. 이름은 소개하지 않았지만 나이는 마티아스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 직원도 마티아스와 똑같이 종이컵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마티아스가 떡국을 먹고 있는 걸 보더니 슬며시 말을 걸었습니다. 이 음식에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담는지 알고 싶으세요? 마티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천천히 설명해 줬습니다. 떡국에 들어가는 흰 가래떡은 길고 하얗습니다. 흰색은 한국 문화에서 순수함과 새로운 시작을 뜻하고 길게 뽑아낸 모양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동그랗게 썰어 넣는 건 옛날 엽전 모양을 닮아서 한 해 동안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국물 한 그릇 안에 건강, 장수, 풍요가 전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설날에 떡국을 먹는다는 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새해를 몸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웃으면서 덧붙였습니다. 마티아스 씨도 오늘 떡국을 드셨으니까 한국 나이로 한 살 더 드신 거예요. 마티아스는 손에 든 종이컵을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자신은 이탈리아 귀족 저택 마당에서 한국의 새해를 한 모금씩 넘긴 겁니다. 스웨덴 사람으로 태어나 33해를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새해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달력에 없는 새해, 폭죽도 없고 카운트다운도 없는 새해, 그냥 조용히 뜨거운 국물 한 그릇으로 시작하는 새해. 마티아스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처럼 종이컵을 손에 들고 조용히 국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시민도 있었고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외교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나라 취재진도 보였습니다.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떠들지 않고 사진을 찍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컵을 손에 쥐고 국물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각자의 생각 속으로 잠깐 들어간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마티아스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떡국이 뭔지, 설날이 뭔지, 가래떡이 왜 동그란지 몰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바닥을 데우고 목을 타고 내려가고 위장으로 퍼지는 그 감각. 그건 언어가 필요 없는 종류의 경험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이 음식을 세상과 나누려 한 이유가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한 그릇을 함께 마시면 뭔가가 전달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마티아스는 컵을 비웠습니다.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오늘 이 기사를 어떤 제목으로 써야 할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를 나서기 전에 마티아스는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외교관이고 취재진이고 밀라노 시민들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온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이 설날인 한국 선수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마티아스는 취재 수첩을 다시 열었습니다. 선수촌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선수촌 식당에 들어서자 아침과는 또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로 가득 찬 시간대였습니다. 땀과 피로가 뒤섞인 얼굴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식당 안은 아침보다 훨씬 소란스러웠습니다. 마티아스는 입구에서 잠깐 멈춰서서 한국 선수단 테이블을 찾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침과 마찬가지로 그 테이블에서만 유독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테이블 위에는 저녁 메뉴가 다시 차려져 있었습니다. 불고기, 잡채, 그리고 국물 요리. 낮에 경기를 치른 선수들이 돌아와 따뜻한 도시락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보다 더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었고 테이블 분위기는 조용하면서도 아늑했습니다. 마티아스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한 명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경기가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마티아스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어땠어요? 선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피곤하긴 한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손에 든 도시락을 들어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제일 좋은 거예요. 설날에 이걸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마티아스는 계속 물었습니다. 집 생각이 많이 났냐고요. 선수는 잠깐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 직전에는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도시락을 받는 순간 엄마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멋쩍게 웃었습니다. 마티아스는 그 한 문장을 듣고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베테랑 선수는 아니었지만 선수의 말은 짧고 솔직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설날은 설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티아스는 잠시 주변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미국 선수들은 샌드위치와 에너지바를 먹고 있었습니다. 독일 선수 몇 명은 파스타를 접시에 담아오고 있었습니다. 딱히 나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영양적으로도 문제없는 식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단 테이블에서만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용기에서 국물 그릇에서 이탈리아의 차가운 2월 저녁에 그 김 기둥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인접한 테이블에 미국 선수 한 명이 코를 킁킁거리며 한국 테이블 쪽을 바라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 시선이 머물다가 자기 샌드위치를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티아스는 선수단 관계자에게 오늘 도시락 배달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었습니다. 관계자는 담담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설날을 맞아 밀라노에 18개, 코르티나에 62개, 리비뇨에 22개, 총 162개의 특별 도시락이 각 도시의 선수들에게 전달됐다고 했습니다. 세 도시에 흩어진 선수 한 명 전원이 같은 날, 같은 메뉴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고요. 경기가 있는 선수는 경기 전에 미리 받았고 경기가 끝나고 돌아온 선수는 돌아오자마자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인력이 각 도시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도록요. 마티아스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했습니다. 올림픽이 한창인 날이었습니다. 각국 선수단이 메달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박한 일정 안에서 한국은 선수 한 명도 빠짐없이 설날 당일 따뜻한 명절 음식을 받아들 수 있도록 움직인 겁니다. 경기에서 이기는 것만큼 선수들이 사람으로서 괜찮은 하루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처럼요. 마티아스는 식당을 나오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극적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밀 만한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오늘따라 유독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집을 잊지 않는 사람들. 어디에 있어도 선수들을 혼자 두지 않으려는 나라. 마티아스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숙소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사의 윤곽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마티아스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고 바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받아 적은 것들이 빼곡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 맡은 낯선 냄새, 밥솥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김, 코리아 하우스 마당에서 제기차기에 넘어지던 외교관들, 가야금 선율이 귀족 저택 천장에 퍼져나가던 순간 두 손으로 감싸 쥔 종이컵의 온기, 그리고 엄마 생각이 났다고 멋쩍게 웃던 선수의 얼굴. 노트 위에 흩어진 메모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마티아스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설날은 두 개의 공간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하나는 밀라노 한복판의 귀족 저택이었습니다.
각국 외교관들이 제기차기에 넘어지고 윷놀이 규칙을 몰라 멀뚱히 서 있고 가야금 선율에 숨을 죽이고 종이컵에 담긴 떡국을 두 손으로 감싸쥐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한국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의 새해를 낯설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던 자리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 도시에 흩어진 선수촌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차가운 2월 저녁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이 뜨거운 도시락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다고 멋쩍게 웃던 선수, 설날에 이걸 먹을 수 있을 거라곤 생각 못했다던 선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두 공간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 있던 사람들과 선수촌에 있던 사람들은 오늘 서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티아스는 그 두 공간이 하나의 날 위에 포개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나라의 음식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새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낯선 문화를 처음 받아들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익숙한 온기를 간신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마티아스는 볼펜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1년 동안 올림픽을 취재하면서 그는 수많은 국가 홍보 행사를 봐왔습니다. 자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만든 하우스들, 공연들, 음식 시식 행사들. 대부분은 잘 만들어진 전시였습니다. 보기 좋고 정돈되어 있고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깔끔하게 잊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코리아 하우스는 달랐습니다.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든 공간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사는 방식을 그대로 펼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억지로 설명하지 않았고 특별히 감동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한다. 같이 해볼 사람은 와서 해보라는 자리였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선수촌에서 본 장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열 도시락이 특별한 이유는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반년을 준비한 비건 김치가 들어있었고 설날에는 명절 메뉴가 따로 있었고 새 도시의 선수 한 명도 빠지지 않도록 운영 인력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뛰어난 성적을 내는 것, 그것만큼 선수들이 오늘 괜찮은 하루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나라. 그 생각이 도시락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티아스는 다시 노트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마당에서 종이컵을 두 손으로 쥐고 서 있던 사람들. 선수촌 식당에서 도시락을 받아들고 멋쩍게 웃던 선수. 가야금 선율에 눈을 감았던 이탈리아 외교관. 인접한 테이블에서 한국 선수단 쪽을 바라보다 조용히 샌드위치를 베어 물던 미국 선수. 이 장면들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따뜻함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온도의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온도의 따뜻함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은 아닌 뭔가 더 오래가는 종류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마티아스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오늘 하루 동안 2번 그걸 느꼈다는 건 알았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마당에서 떡국을 넘길 때 그리고 선수촌 식당을 나오며 뒤를 돌아봤을 때였습니다. 마티아스는 노트 맨 아랫줄에 짧게 적었습니다. 가장 따뜻한 나라.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화면만 켜진 어두운 숙소에서 마티아스는 오늘 하루를 처음부터 다시 펼쳐놓았습니다. 처음 문장을 쓰고 나서 2번째 문장이 나왔고 2번째가 나오자 3번째가 따라왔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이야기를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수촌 이야기가 이어졌고 선수촌을 쓰다 보니 다시 떡국 한 그릇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따로따로 있던 장면들이 하나의 문장 안으로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메달이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기록이 깨진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나라가 올림픽 한복판에서 명절을 보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11년 취재 경력을 통틀어 이렇게 손가락이 멈추지 않은 기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밤이 조용히 깔려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마티아스는 기사의 마지막 단락을 쓰려고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밤이 조용히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보도블록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티아스는 그 창밖을 바라보다가 오늘 자신이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정확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오늘 이겼습니다. 메달 시상대 위에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고 각박한 무대 위에서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잃지 않음으로써 이긴 겁니다. 명절에는 명절 음식을 먹고 전통 음악을 연주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떡국 한 그릇을 내밀 줄 아는 나라. 그리고 그 모든 걸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내는 나라. 마티아스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2026년 2월 17일 올림픽 한복판에서 한국은 새해를 맞았다. 그리고 그 새해를 세상과 나눴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는 이탈리아가 아니었다. 노트북을 덮은 건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눈이 뻑뻑했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자꾸 다시 재생됐습니다. 특별히 극적인 장면은 없었습니다. 넘어지고 웃고 국물을 마시고 음악을 듣고 밥을 먹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장면들이 자꾸 가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티아스는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올림픽은 아직 닷새가 남아 있었지만 다른 취재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밀라노 시내를 빠져나가는 길에 어제 코리아 하우스가 있던 골목 앞을 지나쳤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담장이었고 똑같은 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달라 보였습니다. 그 건물이 이제 마티아스에게는 단순한 귀족 저택이 아니라 생전 처음으로 한국의 새해를 맛본 장소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마티아스는 휴대폰으로 방금 전 편집장에게 전송한 기사를 다시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가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도시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티아스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11년 동안 올림픽을 취재하면서 그는 수없이 많은 나라를 봐왔습니다. 강하고 빠르고 화려한 나라들을요. 그런데 이번처럼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기 자신인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명절에는 명절을 챙기고 선수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기고 낯선 사람에게는 국물 한 그릇을 내미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마티아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실 마티아스는 스스로를 꽤 냉정한 기자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현장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 사실만을 쫓는 것이 자신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종이컵 하나를 두 손으로 감싸 쥐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온기에 기대고 싶어졌습니다. 그건 음식의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정성껏 쌓아온 것들이 한 그릇 안에 담겨 전해지는 온도였습니다. 마티아스는 그날 이후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나라는 드뭅니다. 화려한 나라는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인 나라는 더 드뭅니다. 한국은 그 드문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밀라노의 차가운 2월 한복판에서 떡국 한 그릇으로 그걸 증명해 보인 나라였습니다. 손바닥에 아직 종이컵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착각이겠지요. 어제의 온기가 하루가 지나도록 남아있을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착각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는 한 스웨덴 기자가 밀라노 올림픽 한복판에서 떡국 한 그릇에 마음을 빼앗기고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된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메달도 기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명절에 명절을 지킨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무대 위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어디에 있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 곁에서 반년을 준비하고 새 도시를 뛰어다니며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긴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온이었습니다.